자, 이제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여러분, 내용 설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의 해석이거든요. 일단 정책이 뭐냐? 정책. 정책은 정부의 대책입니다. 자, 정부의 대책을 줄여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정책이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가 예측해낼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대책의 준말이 정책이니까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겠구나.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전제돼 있는 단어가 용어가 정책이겠구나. 이거 하나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립하는 어떤 수단 등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대책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문제가 있어야 해결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 정책, 이 두 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예상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함이 전제된 표현이다. 이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선 시간에 부동산학 총론 배울 때 부동산의 구분상 크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된다라고 배우신 바가 있고요. 건물의 용도 중에서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용이다 보니까 그 주거 용도의 건물을 두 글자로 줄이면 주택이라고 배우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결론, 부동산이 크게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 부동산 문제 역시도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구체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부동산의 특성 중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다. 이 특성을 부증성이라고 배우셨던 기억 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나죠?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거라도 처음이다 보니까 잘 머릿속에 와닿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부동산의 또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이 있었어요. 부증성이란 말은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특성을 부증성이라고 배우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 공급이 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이 남아돌까요? 부족해질까요?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토지가 부족하다면 땅이 됐던 다른 물건이 됐건 부족한 물건은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땅값이 집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정상적일 수 있겠지만 그 집가가 땅값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토지의 값어치인 집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상승하는 현상인 집가고도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게 되면 아무나 땅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비싼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땅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토지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들만 땅을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토지 소유 편중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한마디로 압축해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생산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부족, 집가고
토지 소유 편중을 비롯한 각종 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예쁘게 문장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주택 문제는 크게 원래는 수요 측면의 주택 문제와 공급 측면의 주택 문제로 구분되겠지만 기초이다 보니까 그냥 합쳐버렸어요. 일단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은 생산 공급이 가능한 물건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바로바로 생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가면 갈수록 주택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주택 부족의 문제도 주택 문제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갈수록 주택의 질적인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주택의 질이 저하되는 것도 주택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비싼 집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 능력의 문제도 바로 수요 측면의 주택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합하면 부동산 문제 중 주택 문제에는 주택 부족, 주택의 질적 수준 저하 이런 문제들을 합해서 주택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대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 실패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시장 실패가 뭐냐면 일단 시장과 실패라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맞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실패, 이 단어의 이미지, 느낌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뭔가 안 된다,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볼 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닐까?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 게 아닐까? 이런 정도의 예상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의 예상은 언제나 맞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예쁘게 포장해 본다면 시장을 통해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시장 실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태가 시장 실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시험에 출제가 되는 문장을 먼저 보시면 시장 실패란 시장을 통하여 또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상태가 바로 시장 실패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앞선 시간에 배우셨던 부동산 시장의 기능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종류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암기법을 알려드렸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 암기법, 정량자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럼 정량자고가에서 자가 뭐다? 자원의 배분 기능이에요. 자, 자원 배분 기능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이 없어도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건 결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시장의 기능에 해당이 되는데 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상식적으로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누가, 정부가 어디에,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장에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시장 알아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라고 맡겨놨어요. 근데 시장에 맡겨놨더니 어떤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시장에 맡겨놨을 때 발생한 부작용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장에 계속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실패의 발생은 그 자체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의 문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장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자주 등장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는 게 시장의 기능이에요. 근데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 실패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런 어떤 논리를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 시장 실패는 무슨 이유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가? 이유가 크게 5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재가 있죠. 자, 지금 내용 설명에 앞서서 종류부터 시장 실패의 원인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공공재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외부 효과. 또 세 번째, 독과점,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할게요. 이 5가지 원인 중에서 공공재와 외부 효과는 내용까지 물어봅니다만은 나머지 독과점이나 규모의 경제, 또 정보의 비대칭성 등은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시장 실패 원인에 포함이 된다는 정도로만 익혀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시장 실패 원인 5가지는 알아두시되 내용까지 학습할 부분은 공공재와 외부 효과 2가지로 압축 정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공재 나오죠. 그럼 공공재의 뜻이 뭐냐? 공공재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것이다. 우리 영화에서 공공의 적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은 한자가 다 달라요. 한자가 다른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공공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뜻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단어의 뜻은 뜻 자체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공공재가 뭐라고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다. 이때 조심할 건 재화, 물건뿐 아니라 용역, 인간의 활동까지도 공공재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도로, 철도, 공항 등도 공공재에 속하겠지만 국방, 치안, 행정, 교육, 외교, 활동 등도 공공재에 속한다라고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재는 크게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소비의 비배제성과 소비의 비경합성, 이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뜻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험에서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뜻 자체를 물어보고는 있지 않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 수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비경합성 나오잖아요. 소비의 비경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소비가 가능하다. 자,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비경합성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예컨대 공공재의 가장 대표가 도로거든요. 도로. 자, 여기 도로가 있다고 보시면 이 도로를 곰돌이가 이용한다고 해서 곰순이, 곰탱이를 비롯해서 다른 운전자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곰탱이가 도로 이용해서 운전하고 이동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다른 운전자들도 곰돌이와 더불어 함께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소비의 비경합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비배제성이 뭐냐? 일단은 제목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단어 중에 뭐 불자나 비자가 붙는다는 건 부정의 뜻이 되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없다의 뜻이죠. 뭐뭐 할 수 없다,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비배제성,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비배제성은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제시킬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이 비배제성이다. 이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공공재의 어떤 설치 비용, 공공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공공재의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소비의 비배제성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A라는 지역이 있다. 근데 지역에 지금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하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공간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마을이 어둡다. 그럼 가로등을 설치해 놓게 되면 마을이 밝아질 거고 밝아지게 되면 각종 범죄가 좀 줄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가로등을 설치하자. 근데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돈이 듭니다. 자, 일단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합의를 했고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마을 주민 중에서 곰돌이는 이 가로등 설치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가로등이 설치가 됐고 그 가로등 설치의 혜택으로부터 곰돌이 너는 가로등 설치할 때 비용 부담 안 했으니까 가로등이 없는 저 먼 곳으로 돌아가. 너는 가로등을 소비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어. 가로등 설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가로등이라는 공공재 설치 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소비자, 즉 곰돌이조차도 가로등 설치의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비배제성인 거예요. 맞죠? 바로 이 비배제성 때문에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임승차가 뭘까요? 예컨대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하게 되면 먼 곳까지, 목적지까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맞죠? 근데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전철 요금, 지하철 요금, 기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면 대가 지불하실래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왜 이와 같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공공재의 특성 중 소비의 비배제성,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공공재 소비의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 비경합성의 뜻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비경합성 때문에 대가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정도로만 익히시면 되는 것이지 비배제성의 뜻, 비경합성의 뜻을 학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물어보질 않아요. 뜻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외부 효과가 있죠. 외부 효과. 근데 외부 효과는 제가 앞서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책론 가서 구체적 내용 설명할 거고 일단은 외부자가 붙었으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영향을 받을 때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외부의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외부 효과는 크게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다라고 일단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외부 효과의 뜻 자체가 뭐냐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외부 효과죠. 그럼 외부 효과는 어떤 개인의 행위가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면서 그런 의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외부 효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는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일단 조심할 거 세 가지 있습니다. 외부 효과 관련했을 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외부 효과가 나왔는데 시장을 통한다라고 나오면 시장을 통하기 때문에 얘는 외부 효과가 아니라 내부 효과가 됨으로써 틀린 지문에 해당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3자라고 해야 되는 제3자. 근데 만약 문장 속에서 상대방에게 라고 말이 나와 있다면 이것은 외부 효과가 될 수 없다는 것 구분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때 외부 효과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때 외부 효과지 의도했다면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외부 효과를 물어보는데 문장 속에서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말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뜻을 보세요. 외부 효과의 뜻. 첫 번째, 시장을 통하지 않으니까 external, 외부가 돼요. 그런데 시장을 통한다 그러면 internal, 내부가 되기 때문에 뜻이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3자는 그냥 익히시고 세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거죠.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때 외부 효과입니다. 그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는 의도했었다면 그건 외부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어떻게 구분되겠는가? 일단 정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거꾸로 부의 외부 효과는 역시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 여기 이제 가까운 동네인데 A 동네가 있고 B 동네가 있대요. 근데 이웃한 동네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깝다. 근데 A 동네는 양봉업자가 살고 있고 이웃한 B 동네에 과수원업자가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느 날 과수원업자 편의상 곰돌이라고 가정하고요. 양봉업자는 곰순이라고 볼게요. 그럼 과수원업자 곰돌이가 어느 날 고민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의 결과 그래 내가 과수원을 운영하니까 과일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과일의 생산량 또는 수확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나의 수입이 늘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이 과일나무를 심었다는 과수원업자 곰돌이의 행위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웃집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물어볼게요. 지금 과수원업자 곰돌이가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던 행위가 처음부터 이웃집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 증대에 목적이 있었나요? 꿀 생산량 증대를 의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곰돌이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수입을 높일 목적으로 과일나무를 심었을 뿐인 거죠. 맞죠? 근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과일나무를 심은 행위의 결과로 이웃집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때 양봉업자 곰순이가 과수원업자 곰돌이 찾아가서 네 덕분이야 라고 고마워하면서 금일봉을 대가로 지불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경우를 예쁘게 포장하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근데 부의 외부 효과의 가장 대표가 공장 옆에 집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A 동네가 있고 B 동네가 있는데 이웃한 동네로서 좋든 안 좋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전제할게요. 그런데 A 동네는 주거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웃한 B 동네는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공장 옆에 집이 있다가 돼요. 공장 옆에 집이 있다. 그럼 상식적으로 공장의 영향 때문에 공장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웃한 A 동네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공장의 설립 행위 자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웃 동네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이 자체가 부의 외부 효과가 되는 것이고 이때 그 공장이 즉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입힌 공장의 업주가 기업가가 아이고 본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릴게요. 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주지 않잖아요. 대가 보상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현상 또는 상태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부예요. 근데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정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이 나오는 경우고 부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때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막론하고 또다시 소비 측면과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 구분되는데 지금 칠판을 잘 보시면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용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비용자가 있다는 건 생산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적 비용이건 사회적 비용이건 비용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정의 외부 효과건 부의 외부 효과이건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이겠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자,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편익은 이익이거든요. 그럼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편익이란 말이 붙으면 생산 측면이 아니라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신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비용자가 붙으면 일단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고 또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편익자가 나오면 일단은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결과의 효과는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사적 비용이 뭐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고요. 사회적 비용은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자, 이제 어떤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을 보통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 환경 오염을 억제하고자. 자, 환경 오염. 우리가 보통 환경이 오염되거나 공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표적인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오염이나 공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억제하고자 기업에서 어떤 공장에서 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정화시설의 설치 유지 비용은 이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그렇죠.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니까 이 비용의 성격은 사적 비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각 기업에서 공장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염 물질이 외부에 방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자체죠. 국가나 지자체 등이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맞죠?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이나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겠죠. 그럼 이때 이 세금은요, 특정 개인이 부담하는 성격입니까?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비용의 성격입니까? 그렇죠. 함께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환경오염을 억제하고자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사적 비용이고 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세금으로 부담하니까 그 세금은 특정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론이 뭐다?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적 비용,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다. 뜻만 잘 구분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내용과 또 효과에 대한 설명은 본 수업 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찌끄러기들이죠. 독과점,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등도 시장 실패의 원인인데 이것이 내용 자체로 물어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독과점, 다른 말로 불완전 시장입니다. 그럼 독점과 과점의 합성어가 독과점이고 독과점은 불완전 시장의 유형에 해당되니까 출제자가 독과점이라고 하건 불완전 시장이라고 하건 관계없이 얘네들은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이 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토지 정책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앞서서 정책론 들어왔을 때 뭐부터 봤어요? 어차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을 뜻한다.
근데 부동산 문제는 크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구분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 문제의 해결 대책이니까 토지 정책인 거고, 주택 문제의 해결 대책이니까 주택 정책이 될 것이고,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조세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어떤 그 제목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토지 정책 수단이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수단이 지역지구제와 토지은행제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지역지구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의 시장 개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직접적인 개입, 또 간접적인 개입, 또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지구제는 바로 토지 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가볍게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직접 개입 수단은 되게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게 될 토지은행 제도라든지 또 토지 수용, 뭐 공영개발, 그 다음에 무슨 가격 통제, 뭐 분양가 규제가 됐건 임대료 규제가 됐건 가격 통제는 모두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에 비해서 직접의 반대가 간접이죠. 간접 개입은 보통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금융상 지원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조세, 의 부과나 감면 등이 가장 대표적인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잘 보세요. 자, 보조금, 부담금, 금융지원, 또 조세도 결국은 다르게 바꾸면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금자 돌림이 나오면 무조건 간접 개입으로 보셔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조금, 부담금, 금융지원, 세금. 금자 돌림은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지역지구제, 가장 먼저 목적이 나오는데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은 바로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감소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 가장 자주 출제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서 부의 외부 효과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여기 지금 A라는 동네가 있고 이웃한 B 동네가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A 동네는 주거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이웃한 B 동네는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장 옆에 집이 있다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공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공장의 영향 때문에 A 동네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집값 하락이라는 불이익,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이해 가실 수 있겠죠? 그럴 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야, 이 동네는 A 동네, B 동네, 이 동네는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주거 용도로만 사용한다. 그러면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해 주니까 주거 용도가 아닌 공장은 더 이상 이곳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장 자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또 이해 가시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집값 하락의 주범이 누구였어요? 공장 때문이었거든요. 맞죠? 예쁘게 포장하면
부의 외부 효과가 공장 때문에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공장 다른 곳 이전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값 하락의 주범이 사라지는 셈이고 예쁘게 포장하면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 이전되니까. Understand? 이거예요. 이것을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감소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렇게 집값 하락의 주범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것이 각각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와 장기가 있거든요. 근데 단기라는 말 자체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해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단기는 수요의 변화를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에 비해서 장기라는 말의 뜻은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장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압축하면 단기는 공급 증가 안 되는데 장기는 공급이 증가돼요. 오케이? 그럼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만 바뀌니까 단기적 효과는 누구 입장에서? 수요, 사는 쪽 입장에서 파악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또 장기는 공급 증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는 공급, 파는 쪽 입장에서 예측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볼게요. 단기는 수요고 장기는 공급 입장이에요. 단기는 사는 쪽 입장, 장기는 파는 쪽 입장에서 효과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따져볼게요. 지금 집값 하락의 주범이었던 공장이 다른 곳 이전됐죠. 이제 사람들은 이 동네 집값이, 즉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사라졌구나,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공장 이전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동네 집을 사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구체적인 말은 뭐 본 수업 때 해드리겠지만 주택 수요 증가는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짱이 된다. 인기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너도 나도 집을 찾는다. 집을 사려고 몰려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 인기 높은 물건의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택의 가격, 집값이 올라가요. 오케이? 근데 집값이 예컨대 100원 하던 집값이 200원은 올랐다면 100원만큼 집값이 올라간 것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주택 가치가 상승한 만큼의 이익은 예쁘게 포장하면 초과이윤 그러는데 나중에 쓰고요.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 만큼의 이익은 원래부터가 뭐냐면 지역지구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집값이 올라간 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새롭게 이사에 들어온 사람은 집값이 오른 만큼 이익이 없단 말이죠. 왜? 새롭게 이 동네에 집을 사서 들어오는 분들은 오른 집값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 지역지구제 시행 시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 보유자, 지역지구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집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장기는 누구죠? 공급자 입장이죠. 그럼 주택 건설업자,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이 동네에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딴 동네 말고 이 동네에서 집을 지어 팔면 돈 좀 되겠구나 생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생각이 그렇게 들겠죠. 그럼 해당 지역의 주택의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물건이 흔해지는 거예요. 그럼 단기에는 2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지만 장기에 공급이 늘어서
물건이 흔해지다 보니까 200원까지 올라갔던 집값이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비용 일정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이 구분이 되고 각각의 결과가 따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 안 물어봐. 이 정도 수준만 물어보는 거지 더 깊숙한 효과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새는 개론임에도 불구하고 2차 과목인 공법의 법조문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공법 공부하다 보면 국계법 배우셔요. 오케이? 근데 국계법상 용도 지역은 크게 도관농자, 도시, 관리, 농림, 관리 지역의 4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요. 도시지역은 또다시 주상공록,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최근의 문제,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해서 그 녹지 지역이 답이었던 기출문제가 바로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된 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법의 내용이긴 하지만 최소한 용도 지역의 구분 정도는 익혀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용도 지역은 도, 관, 농, 자로 구분되고 도시 지역은 또다시 주, 상, 공, 녹으로 구분된다.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지역지구제까지 봤고요. 토지은행제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